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히 편지가 늦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에게 그 편지는 생명줄이었다. 서울에서 일하는 손주 순철이가 보내는 그 한 장의 편지가 할머니를 이 세상에 붙들어 매는 유일한 끈이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글을 읽지 못하셨으니까. 평생 학교에 가보지 못한 할머니에게 한글은 그저 검은 선들의 집합일 뿐이었다. 그래서 손주가 보낸 편지는 늘 내가, 다방 아가씨인 내가 대신 읽어드렸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저는 어디 있든 힘이 납니다. 그런 문장들을 읽어드릴 때마다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마치 순철이가 바로 옆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시간만큼은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편지가 끊겼다. 3주 전부터였다. 할머니는 매일 우체통을 확인하러 가셨고 매일 빈손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조금씩 눈에 띄게 시들어가셨다. 나는 시골 버스 정류장 앞 작은 다방에서 일했다. 26, 대학도 나오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시절이었다. 서울에서의 꿈은 접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그저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견디는 날들이었다. 매일 아침 7시 나는 다방 문을 열었다. 낡은 유리문을 밀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묵은 커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테이블을 닦고 보리차를 끓이고 라디오를 틀었다. 옛 가요가 흘러나오는 아침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가장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 계셨다. 박순덕 할머니. 주름진 손에 봉투를 꼭 쥐고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오르시던 그분. 할머니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으셨다. 창가 구석, 정류장이 보이는 그 자리. 아가씨야, 오늘 편지 왔네.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목소리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러면 나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어드리고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할머니는 글을 읽지 못하셨다. 평생 배우지 못한 한글은 할머니에겐 그저 까만 선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그래서 손주 순철이가 보내온 편지는 늘 내가 대신 읽어드렸다. 처음엔 그저 친절한 마음에서였다. 할머니가 불쌍해 보였고 도와드리고 싶었다. 편지 한 장 읽어드리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는가.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 편지 읽어주는 시간이 할머니에겐 일주일을 버티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편지가 오는 날이면 할머니는 새벽부터 단장을 하고 오셨다. 낡았지만 깨끗이 다린 한복을 입으시고 머리도 곱게 빗으셨다. 그리고 내가 편지를 읽어드리는 동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마치 손주가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소를 지으셨다. 반대로 편지가 오지 않는 주에는 할머니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다방에 오셔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시고 보리차도 반 이상 남기고 가셨다. 혹시 우체부가 늦은 건 아닐까, 오늘은 올까라며 중얼거리시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는 그 편지를 쓴 사람, 순철이라는 청년에게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투박한 글씨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러운 그 편지들. 기억의 가로액이 삐뚤고 이응은 완벽한 원이 아니었다. 공사장에서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쓴 글씨였다. 할머니, 감기 조심하시고 밥 꼭 챙겨 드세요. 제가 멀리 있어도 할머니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런 문장들이 내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웠다. 화려하지 않은 투박한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나는 편지를 읽어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상상하곤 했다. 30살쯤 되었을까? 키는 크고 어깨는 넓을 것 같았다. 공사장에서 일한다니 피부는 그을렸을 테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강할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이 편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만큼이나 나도 매주 수요일이 되면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렸다. 순철이의 편지가 도착하면 할머니가 올 때까지 봉투를 손에 쥐고 설레며 기다렸다. 나는 그때까지 몰랐다. 이 작은 다방에서 읽어주던 손편지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편지가 이어준 인연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해줄 거라는 사실을. 다방 창가의 그 자리는 그렇게 특별한 자리가 되어갔다. 할머니와 나 그리고 멀리서 편지를 보내는 순철이 만나는 공간.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 대신 읽어주는 나 그리고 진심을 담아 쓰는 순철이. 우리 셋은 손편지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그날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오셨다. 하지만 손에는 편지가 없었다. 아가씨야, 오늘도 안 왔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나는 괜찮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순철 씨 바쁜가 봐요. 이번 주엔 올 거예요. 하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편지는 오지 않았다. 3주가 지나자 할머니는 눈에 띄게 쇠약해지셨다. 입맛이 없다며 보리차만 홀짝이시고 다방 창가에 앉아 멍하니 정류장만 바라보셨다. 혹시 우체부 아저씨가 오지 않을까? 혹시 오늘은 편지가 올까? 나는 안타까움에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할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할머니, 혹시 순철 씨한테 전화해 보시는 건 어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전화기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순철이가 바쁜 뒤 내가 뭐라고 귀찮게 하겠냐?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할머니는 그저 편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순철이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였다. 편지 한 장이 할머니에겐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다. 며칠 뒤 마을 이장님이 급히 다방으로 달려오셨다. 미정아, 순덕이 할매가 쓰러지셨다. 나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할머니 댁으로 뛰어갔다. 작은 방 안, 이불 위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은 차갑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방 한구석에는 순철이가 보낸 편지들이 빨간 보자기에 고이 쌓여 있었다. 마치 보물처럼. 편지 왔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제가 순철 씨한테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마을에 남아있던 순철이의 연락처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다. 서울 어디선가 공사장 일을 한다는 소문만 있을 뿐 정확한 주소도 전화번호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가 편지를 기다리며 조금씩 사그라드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아가씨야, 편지 왔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3주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아 있었다. 나는 다방 카운터 뒤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쓴 편지, 내가 순철이인 척 쓴 그 편지를 이제 내가 직접 읽어드려야 한다. 할머니, 앉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으셨다. 평소보다 등이 더 꼿꼿했다. 얼굴엔 홍조가 돌았고 눈빛은 살아있었다. 단 한 장의 편지가 사람을 이렇게 살릴 수 있다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내가 직접 쓴 글씨, 내가 직접 붙인 우표, 모든 게 내 손을 거쳤는데
지금 나는 이걸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연기해야 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할머니, 읽을게요. 나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시작했다. 할머니, 저 순철이에요. 요즘 일이 많아서 편지가 늦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들으셨다. 마치 순철이가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머니는 건강하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손을 조금 다쳤지만 괜찮아요. 그 대목을 읽을 때 할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손을 다쳤어? 많이 다친 건 아니지?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내가 왜 손을 다쳤다고 썼을까? 순철이가 몇 주 편지를 못 쓴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 거였는데 오히려 할머니를 걱정시켰다. 아니에요, 할머니. 여기 보세요. 조금 다쳤지만 괜찮다고 썼어요. 그래도 걱정되네. 나는 다시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저는 어디 있든 힘이 납니다. 곧 내려가 찾아뵐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눈을 감고 숨을 고르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다.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진다. 그 한마디에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 보리차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날 할머니는 보리차를 다 드셨다. 3주 만에 처음이었다. 그리고 가실 때는 작은 미소까지 지으셨다. 미정아, 고맙다. 내가 글을 못 읽어도 미정이가 읽어주니까. 우리 순철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다방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였다. 내가 한 일이 옳은 건가? 하지만 할머니의 미소를 보니 나는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내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할머니를 위한 거짓말. 이게 옳은지 모르겠다. 하지만 할머니가 웃으시는 걸 보니까 나는 이 거짓말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 다음 날부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썼다. 순철이의 편지 말투를 완벽하게 익혔다. 기억의 삐뚤한 가로획, 이응의 불완전한 원, 희의의 힘 있는 획. 글씨 모양도 순철이 글씨를 흉내냈다. 모든 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다. 편지 길이도 신경 썼다. 너무 길면 이상하고 너무 짧으면 성의 없어 보이니까.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 위로가 될 만한 말들을 골라 썼다. 할머니, 서울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 뒷산 단풍도 예쁘게 들었을 것 같아요. 할머니, 오늘 공사장에서 고향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생각이 나서요. 할머니, 제가 돈 좀 모아서 꼭 내려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매주 편지를 쓰고 우체국에 붙이고 이틀 후 할머니가 다방에 오시면 내가 읽어드렸다. 그 일상이 반복되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슈퍼 아주머니가 다방에 들어오시며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미정아, 순철이가 정말 편지 보내는 거 맞지?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고. 순철이가 서울에서 손을 크게 다쳤다는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하고. 그건 많이 다친 건 아니래요. 조금 다쳤대요. 그래, 근데 이상하긴 해. 순철이가 전화도 안 하고 편지만 보낸다는 게.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다. 하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다시 살아나고 계셨으니까. 편지가 오기 시작한 후로
할머니는 눈에 띄게 건강해지셨다. 밥도 잘 드시고 산책도 다니시고 다방에도 자주 오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으셨다. 미정아, 우리 순철이가 곧 내려온대. 순철이 좋아하는 갈비찜 준비해야지. 그때까지 내가 건강해야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다. 순철이는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가 쓴 거짓 편지일 뿐인데. 하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그때까지 건강하셔야죠. 그날 밤 나는 또 편지를 썼다.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내려갈게요. 그 조금만 더가 얼마나 걸릴지 나는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편지를 읽어달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저 다방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손에는 지난 편지들을 담은 작은 보자기가 있었다. 아가씨야. 네, 할머니. 나는 말이야, 평생 글을 못 배웠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시니 가슴이 먹먹했다.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 오빠들은 학교에 갔는디 나는 집에서 동생들 돌봐야 했지. 그러다 16에 시집갔고 애들 낳고 키우느라 평생 글을 배울 틈이 없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젊었을 땐 괜찮았어. 영감이 있었으니까. 영감이 신문도 읽어주고 편지도 써주고 했지.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세상이 갑자기 깜깜해진 것 같더라고. 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시장 가서도 간판을 못 읽고 버스도 몇 번인지 모르겠고 한 번은 병원 가는 길 잘못 들어서 한참을 헤맨 적도 있어. 그때 느꼈어.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인지. 할머니. 근디 순철이가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 처음엔 영감 산소 앞에서 읽어달라고 했지. 근디 영감이 대답할 리 없잖아. 그래서 다방에 왔어. 아가씨가 읽어주니까 순철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 할머니는 보자기 속 편지들을 천천히 쓰다듬으셨다. 이 편지들이 나를 이 세상에 붙들어 매는 유일한 끈이야. 순철이가 편지를 안 보내면 난 정말 혼자인 거야. 글도 못 읽고 세상과 단절된 늙은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도 다 할머니를 아끼잖아요. 할머니는 내 등을 토닥이셨다. 고맙다, 아가씨는 참 고운 사람이야. 그날 이후 나는 할머니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편지를 읽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영감님과의 추억, 순철이 어렸을 때 이야기, 마을의 옛 모습들. 그러면서 나는 순철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순철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 자기 거 아껴서 동생들 주고 할매 심부름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는디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못 갔지. 그래서 일찍 서울로 가셨나 봐요. 그래. 20살 때 올라갔어. 처음엔 식당에서 일했는디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더라고. 그러다 공사장으로 옮겼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다. 근데 그 공사장이 위험하대. 한 번은 전화했을 때 기침을 막 하더라고. 먼지 많이 마셨나 봐. 내가 걱정된다고 하니까 그 녀석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그러대.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편지에 썼던 문장과 똑같았다. 나도 모르게 순철이의 말투를 그의 마음을 따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정아, 순철이는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너도 만나봐. 너랑 잘 어울릴 거야.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진짜야. 순철이는 착하고 성실해. 외모는 좀 투박한디 마음만은 금이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순철이의 예전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었다.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읽으니 편지 속 문장들이 다르게 느껴졌다. 할머니, 오늘 공사가 일찍 끝나서 한강을 걸었어요. 할머니랑 같이 걸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제가 돈 모아서 할머니 보청기 사갈게요. 그럼 할머니가 TV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자라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같은 분이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투박한 글씨 속에 담긴 진심. 화려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할머니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순철이라는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만난 적도 없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다. 언젠가 진짜 순철이가 돌아오면, 내가 쓴 가짜 편지들이 들키면 할머니는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순철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었다. 할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는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또 편지를 썼다. 할머니, 요즘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옷 꼭 입으세요. 제가 돈 좀 더 모아서 할머니 두꺼운 옷 사드릴게요. 편지를 쓰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 편지들이 순철이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을까? 내가 순철이를 대신해서 할머니를 위로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할머니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나는 다시 펜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는 순철이가 되어갔다. 그의 글씨체로, 그의 말투로, 그의 마음으로. 몇 주가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순덕이 할매 손주가 편지를 다시 보낸대. 그 아가씨가 읽어주니까 할매가 많이 좋아지셨대.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소문도 들렸다. 근디 서울서 순철이 다쳤다는 얘기가 있던디 공사장에서 손을 다쳤다잖아. 편지를 쓸 수나 있을까?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옆집 가게 아주머니가 다방에 오셔서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미정아, 혹시 내가 편지를?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순철 씨가 보내신 거예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할머니가 알게 되면, 만약 진짜 순철이가 돌아오면,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생겼다. 할머니가 다방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가씨야, 나 순철이한테 답장 좀 써줄 수 있겠냐? 나는 얼어붙었다. 답장? 내가 쓴 편지에 대한 답장을 또 내가 써야 한다니. 할머니, 제가 뭐라고 쓸까요? 그냥 할매가 건강하다고, 그리고 빨리 보고 싶다고 써줘.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적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 거짓말은 어디까지 가야 끝날까? 하지만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니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겨울이 깊어질 무렵 마을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오른손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순철이 아니가? 나는 다방 창문으로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편지 속에서만 알던 순철이가 진짜로 돌아온 것이다. 순철은 곧장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날 몸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셨다. 나는 다방을 급히 닫고 할머니 댁으로 뛰어갔다. 할머니, 순철 씨가 오셨어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시며 일어나려 하셨다.
순철이가 진짜로? 순철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아이고, 우리 순철이 손은 왜 그래? 공사장에서 다쳤어요. 그래서 편지를 못 썼어요. 그 순간 할머니와 내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셨다.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아가씨가 써줬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철도 놀라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냥.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순철은 할머니와 나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편지를 못 쓴 사이에 아가씨가 대신 써주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순철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날 밤 할머니는 순철과 나를 불러 앉히셨다. 순철아, 미정아, 내 말 좀 들어봐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요즘 숨이 자꾸 가빠지고 힘이 없어. 할머니, 무슨 말씀을? 순철이 다급히 말했다. 아니다. 내가 내 몸을 아는디 그래서 부탁이 있어.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셨다. 미정아, 너는 참 고운 사람이야. 순철이를 위해 편지까지 써주고 이 할매를 위해 매일 와주고. 그리고 순철을 보셨다. 순철아, 넌 착한 놈이야. 할매한테 편지 쓰느라 손 아파도 꾹꾹 눌렀었지? 그 마음 내가 다 알아. 너희 둘이 인연이 되면 좋겠다. 이 할매 소원이야.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순철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진심이셨다. 세상에 이렇게 마음 고운 사람 드물어. 미정아, 순철이는 좋은 놈이야. 순철아, 미정이는 좋은 아가씨야. 할매가 보증한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우리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다. 이틀 뒤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 마지막까지 순철이의 편지 묶음을 가슴에 안고 계셨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할머니를 배웅했다. 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순철도 할머니 영정 앞에서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더 일찍 올걸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행복하셨어요. 내가 말했다. 미정 씨가 있어서 그나마 할머니가 외롭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순철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순철은 다방으로 나를 찾아왔다. 미정 씨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는 낡은 공책 하나를 내밀었다. 펼쳐보니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부탁해 쓴 일기장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정이는 참 고운 아가씨다. 순철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 내가 죽고 나면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하셨던 것이다. 순철은 조용히 말했다. 미정 씨, 저는 할머니 말씀대로 미정 씨를 알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나는 고개를 들어 순철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저도요, 순철 씨를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우리를 이어주었다. 1년 후, 다방 창가 자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순철은 공사장 일을 그만두고 할머니가 남긴 작은 밭을 가꾸며 마을에 정착했다. 나는 여전히 다방을 운영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매일 오후 순철은 밭일을 마치고 다방에 들렀다. 우리는 할머니가 앉으시던 그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순철이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들이에요. 미정 씨가 대신 써주신 편지들도 있고요.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내가 쓴 편지에는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 알고 계셨나 봐요. 네. 근데 행복해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었다. 할머니의 사랑이, 순철의 효심이, 그리고 나의 작은 용기가 모두 그 편지 속에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계절이었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고 우리는 그저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손편지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 편지가 이어준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다방 벽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아래에는 할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편지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가끔 그 편지 앞에서 중얼거린다. 할머니가 들으실 수 있을까? 아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환하게 웃고 계실 것 같다. 손편지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편지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이 작은 다방에서 따뜻하게 숨쉬고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손편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닌 창작된 이야기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족을 향한 사랑,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이것만큼은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